지난 이야기. 여진과 화해 무드를 조성한 세조. 하지만 낭발 아한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마침내 여진 정벌을 단행하는데 1460년 8월에 이번에도 신숙주가 정벌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세조가 사실 제일 성공한 게 집현전 학사 중에서 신숙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 신숙주가 이제 군을 몰고 나가는데 일단 4로로 나눠가지고 낭발한 일족을 중심으로 모련이하고 올량압 근거지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결국 신숙주 여진 정벌이 있고 나니까 전체 여진족이 돌죠. 아, 지금 이 과정이 있었고 회령 쪽에서 신숙주가 여진 정보를 확 하고 나니까 허봐, 우리는 결국 조선이 저렇게 쓸어버리는 사냥감이 될 거야 라고 이마주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조선은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진족이 뭉쳐서 1467년에 올량압이 쳐요. 그러면서 세조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됐다. 15,000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여진 정벌을 추진하는데 네. 돌발 사고로 인해서 이 원정이 중지가 돼요. 여진 정벌이 위기에 봉착하다. 더 중요한 사건이 터졌거든요. 무슨 사건이요? 여진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외국 침입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터지죠. 가장 왕들이 싫어하는 사건. 영모! 영모가 아니죠. 이건 반란. 반란이 일어나요? 영모인데 이게 그냥 영모가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한 반란이 일어나요. 쿠데타. 난이 일어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거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통해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난이라고 하는 것들에 몇 가지 있었는데 저 대본을 보면서 이런 난이 있었어?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이 시에 나는 굉장히 큰 난이에요. 난인데. 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군사적 규모를 한 반란 중에서 동학농민전쟁 말고는 이게 규모가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씬도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우발적으로 난 게 아니고 이미 지금까지 벌었던 사건하고 다 개연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게 회령 쪽에서 나거든요. 아 회령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세조가 강경책으로 나가서 회령 쪽 여진족을 밀어내고 이제 아예 저 그 배후까지 친다라고 싹 쓸어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세조는 여진족을 쓸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아마 세조가 절대 생각지 못했던 변수 같아요. 잡초를 친다고 막 쳤는데 벽까지 잘려나가서 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시애의 난. 그럼 사람인가요? 이시애? 네, 사람. 이시애 씨입니까? 네, 이씨. 네. 네, 이번 편에는 이 씨가 되게 많네요. 그 유명한 사람마다 기자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참 이상하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왔길래 갑자기 또 이 내부에서 난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시에는 원래 그 정통 개국공신 집안 출신이에요. 아하. 태조 이성계가 요동정벌, 동령부 정벌이라고 요동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느 성에서 싸우는데 그 이원경이라는 고려 후손이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이성계에게 귀순합니다. 그 뒤로 이성계하고 같이 싸우면서 이성계 이야기 보면 좀 삼국지 비슷해가지고 어디 가서 훌륭한 부하를 만나면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싸운다. 뭐 평생 전쟁을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 이게 스카우트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인 장수도 있고 뭐 밭에서 일하다가 따라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원경 같은 경우는 거의 여진족 출신이었던 퉁두란, 이지란, 그다음에 이원경이 삼국지의 관우 장비처럼 삼총사가 돼서 이성비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퉁두란만 유명한데 그 다음이 이원경이죠. 그래서 회령에 정착을 해서 그 사람의 손자가 이시입니다. 아. 그런데 이 손자 때가 되면 네. 원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정말 최고의 공은 그 동부면 사람들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조선 정권엔 못 들어왔거든요. 그냥 관료는 고려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 하고 남쪽에서 과거급제 온 사람들이 하고 이분들은 이제 뒤로 다시 돌아갔지 함경도로.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아라. 그랬는데 그래도 공신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당대에는 그래도 불만이 좀 없었고 아들까지도 뭐 그 덕을 좀 봤는데
손자 때가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긴 해요. 이게 뭔가 아니 이거 뭔가- 나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여기를. 그렇죠. 나한테 대우가 왜 이래? 그런데 그 토호들을 수령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붕 중앙에서 내려보내죠. 관료들이 오죠. 함경도 땅 사기 시작하고 함경도 사람들 노비로 삼고 이러면서 그 함경도 사람들을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마을의 빌딩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에서 무슨 거대 기업이 들어오더니 100층짜리 건물 올려, 50층짜리 건물 올려. 이거 우리 갖고 있는 건물은 기자님 표현이하면 갑자기 계집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제가 언제 계집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딱 잘 어울린다. 5층짜리 건물 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 앞에 50층짜리 초현대식 건물 짓고 상권이 글로 이동하고 그러면 뺏겼다라고 그렇죠. 약간 팽된 느낌도 있고. 약간 팽된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대놓고. 팽되기 시작하죠. 손자 때가 되면. 세종 때하고 세조 때 3인 전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함경도 지방에를 이제 확고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옮기는 거. 그러니까 주민들을 옮길 때 남부지방 향리하고 주민들을 옮기면서 처음에 뭐 사탕 발림도 했겠죠. 가면 뭐 세금도 가면 되고 뭐도 뭐 그렇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갔더니 영하 30도야. 아. 다 좋아. 근데 영하 30도야. 첫 번째 겨울 나면서 절반이 죽어나갑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토였던 이시애가 요 기회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뒤집어 엎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하필이면 또 그 지방 출신이 사실은 나라를 바꾼 인물이. 그러니까 불만들은 쌓여가는데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거 나라를 바꾼 사람들은 팽대된 거를 이제 체감하기 시작하고 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토를 누가 따라요. 그렇죠. 그럼 더더욱이 중앙 관료들한테 더 따를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이 범죄자들을 보내요. 전가사변이라고 범죄를 저지르면 집안을 통째로 글로 옮겨요. 야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였지. 네. 가끔 보면은 뭐 횡령죄 저지른 관료 여기까지는 좋아. 뭐 강도 3번 도대체 흉악범이어서 개전에 정의 없는 흉악범 이런 애들이 다 동네에 오는 거예요. 강력 범죄자들이 한 명만 와도 신경 얼마나 쓰이겠어요. 그렇죠.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렇죠. 이렇게 막 오니까 그리고 이런 애들은 더 웃기는 게 토어만은 더 안 듣지. 이것도 서부 영화 얘긴데. 그래서 그 서북에 나오는 상황이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진 정벌을 했잖아요. 네. 여진족들의 불만이 치솟잖아요. 네. 그러면 반란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진족도 우리 편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 내가 만약에 너희가 도와줘서 이게 성공하면 너희한테 여기 다 띄워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함경도 군대는 여진족과 싸우기 이전부터 나름 그 족벌이라고 그러죠. 군벌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네. 이집트 3대 때 그런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네. 또 자기들끼리 사돈 맺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더 분해되면 우리는 녹는다 하면서 살아남아 있는 조직과 분노한 사람들과 그것도 3인한 사람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지만 뭐 반란 일으킨다. 나 옛날에 저 강도 3번으로 지금 와 있다. 너 장군해 이거죠. 내 세상에 왔구나.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휘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보자 하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시애가 이때 대단히 절묘한 간교책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함경도의 그 절도사 강효문이 반란을 하고 있다라는 역정보를 중앙정부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강효문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강효문 휘하에 있는 군대를 걷어들이거나 중앙군을 파견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함경도 일대의 중앙정부 군의 세력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이러면서 충분히 힘이 약해졌다는 판단이 될 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원래 반란이 제일 힘든 게 반란이 성공하려면 한 번 봉기할 때 규모가 있어서 뭔가를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도시 하나를 쉽게 말해서 왜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파죽지세로 밀고 그렇죠, 나가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동시다발로 일어나야 돼서 네트워크가 커져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가 커지면 반드시 누설이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딜레마예요. 세 사람만 모의하면 셀 위험이 없는데 봉기할 때 15명밖에 안 나와. 가족 동원해봤자. 100집을 동원하려면 이게 셀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에 반란이 됐던 건 그 소위 말하는 동북면 네트워크가 이게 아직 작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불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보고를 흘렸는데 이게 갈 정도면 분명히 역 들어왔어요. 이거 좀 수상하다고. 근데 세조 스타일이 자기는 세조는 좀 뻔뻔하게 나는 평생 부하를 믿고 의심한 적이 없다. 맨날 그 말 잘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갈아쳐요. 의심한 적이 없지만 의심을 하는 순간 갈아치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군사령관이었던 강효문을 지방 순시에 그 군인을 동원 못하게 하고 얘를 견제하느라고 함경도 관찰사를 교체해가지고 가장 믿을 수 있던 신숙주의 아들 신면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 공백, 군대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이 시에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병력을 일으켜서 요즘 말로 하면 도청을 습격해서 신면을 죽이죠. 근데 이제 이 시의 작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강효문을 제껴야죠. 근데 이 강효문을 제끼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당하는 입장이 훨씬 바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의 동생이 이시합이라고 있었는데 이 이시합의 첩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산 이름이 산비인데 얘가 관계였어요. 얘를 강효문에 들여보냅니다. 수청을 들라고 해서. 아, 그 순시를 돌고 있는 강효문. 네, 그렇죠. 그런데 강효문도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강효문이 순시를 돌았으면 강효문으로서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내가 지금 왜 갑자기 중앙행정지에서 밀려나가지고 순시를 돌게 되었을까? 네. 그리고 여기서 신면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시다발로 생각이 많이 모르죠. 동시다발적으로.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침을 들게 되고 이제 뭐 골아 떨어지죠 이 사람이. 밤에 골아 떨어지자 이 산비가 몰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객이 들어오죠. 이 자객이 들어서 그 찌르려는 찰나 그래도 나름 뭐 무장이라고 눈을 떠요. 그래서 눈을 떠서 도망을 갑니다. 살길 느꼈고. 예, 도망을 가는데 훌라덩 벗고 뛰었으니까 멀리 못 갔겠죠. 당연히. 그럼 먹고 뛰었으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객한테 죽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서 강효문의 시체에 목을 표시를 해가지고 나무에 매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같이 순찰을 돌려 나왔던 강효문의 일행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무정부 상태다라고 네. 확실히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무정부 상태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접수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군사령관인 강효문을 제거한 다음에 그 함경도 고을에 경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유향소라고 이제 마을 향리 토호들 사무소죠. 거기 보내서 일어나라 여러분 뭐 이렇게 돼서 함경도 21개 군현과 군사기지 중에서 7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반란에 동원. 와, 엄청난 정도의 규모가 된 것인데 그렇죠. 이러면 정부는 난리가 났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효문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 동원 증명서를 이시애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시가 갖고 있다고 그걸로 동원을 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예, 군대에서는 이게 도에는 관찰사가 있고 절도사가 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의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상사태에도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 조선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이에요. 증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을 내니까 당연히 허준 씨 말대로 당시에 신임 관찰사 신면은 의심했죠. 당연히 이거 아닌 거 알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했었어야 돼요. 우와, 그러면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애초부터. 그래도 증이 더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조선 뭐 고려도 마찬가지 특히 조선 같은 건 이게 낙관 하나 딱 찍히면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본인은 살해당하고. 오늘날 도청 관찰사형은 함흥에 있었는데 신면은 자기 경호원은 있지만 지역에 병력 동원 발병을 못 하는 거예요. 절도사 증명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함흥에 고립돼 있다가 거기서 죽어요. 살해당하죠. 반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관찰사와 절도사가 다 사라져요. 완벽하게 이시의 소나귀에 들어갔네요. 우와. 그리고는 아주 우스운 보고서를 올리죠. 강효문하고 신면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제가 죽이고 지금 여기 저기 접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부는 신면이면 지금
그 세조가 가장 신이 많은 신숙주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것도 믿어서 보낸 건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서를 올렸다고요? 근데 이 웃기는 게 아까 절대 나는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우리 세조한테 또 뭐라고 보내냐면 얘네 둘을 죽이고 보니까 한명회하고 신숙주가 내통을 했더라. 불에 있는 신면의 제가 아버지 신숙주가 반란을 일으키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해요. 지금 세조의 양팔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천하의 의리의 사나이 세조가 정말 한명희하고 신숙주라면 진짜 평생 동지잖아요. 그렇죠. 잠깐 가도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런 다음에 세조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신하를 의심한 적은 없다. 그러나 나한테 손해보는 짓도 절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험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걸 고맙게 여겨. 그래서 집에 가서 근신. 이 바람에 중앙정부의 대응이 늦어져요. 심지어 이제 감금을 하고 아들까지도 감금을 하거든요. 또 근데 이제 내시를 보내가지고 감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까지 시키고 그래요. 진짜로 의심한 거네요. 원래 그 권력이란 건 부자지간에도 공유할 수 없는 건데. 그거야 그거는 그럴 수 부자지간이 제일 있지만. 위험한 거고. 예, 와, 여지껏 역사를 보면. 근데 왜냐하면 세조는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또 여기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란에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다 마치 이시애가 이미 미래를 다 보고 왔다라는 것처럼 촉촉촉촉 진행해. 어떻게 보면 세조의 성격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는 좀 자기 도취증이 있어요. 나 이렇게 위대해 그러지 남이 보면 더 쉬운 거야. 소위 이걸 우리 속된 말로 잡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리더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밑에 사람이 그 사람을 간파하기가 쉬워져요. 쉬운 거죠. 어떤 사람이구나. 아니 근데 재밌는 건 자기 최측근은 못 믿으면서 이시에는 그러면 왜 의심을 안 하고 대처를 안 합니까? 지금 양팔이 다 스스로가 양팔을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심을 할 텐데 이거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조가 야 내가 한다 그래요. 자기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그래요. 그 당연히 만조 백관들이 말리고 난리가 나죠. 그럼요. 내가 간다. 이거는 어떻게 좀 약간 헐리우드 액션 같고 같이 생각. 야 말리지 마. 나 가. 나 예. 진짜 일어난다. 막 이러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숙주는 잘 있냐? 맞아. 그럴 때 그런 말 했다간 깨끗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크게 걸렸는데 한명희하고 신숙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른팔 왼팔이기도 하지만 문관이면서 군대를 지휘할 줄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사실 한명회도 군대 한번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에는 괜히 좌우를 제거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 반란 진압하려면 지휘관할 사람이 한명이 하면 신숙주예요. 그렇죠. 가장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둘을 제거하는 바람에 세조가 내가 직접 가리라고 할 만큼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이명대군의 아들 구성군 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이 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관리 경험도 없었고 약관 27세였어요.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린데? 과연 믿고 보낼 수 있을까? 저도 의심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능력은 못 믿는데 충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 왕족이니까 저승이니까, 네. 가장 총애했던 그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감시 결제해라라고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2라운드에서 세조가 당한 거예요. 근데 그쪽은 상당히 강한 예전부터 전통의 강호잖아요. 동북 쪽. 그렇죠. 군대는 전통의 강호고 무사들도 가장 많고 이쪽은 최고 사령관이 빠지고 청년 애숭이가 사령관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 시의 완승이에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래서 준이 군대를 이끌고 갑니까? 출진해야죠. 보냈는데 이제 다행히 그동안 여진 정벌 하더라고 이 지역에 가서 아까 신숙주 따라가서 전투했던 장군들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중앙정규군이 훈련이 잘 돼 있고 수준이 괜찮았어요. 세종 때부터 키워왔고 그렇죠. 실전 경험하고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실력본이 능력본이로 키워온 군대와 지휘부가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가니까 지들도 지금 이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령까지 가서 꼼짝은 안 해요.
그 상대편 군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아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반란군인데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서 왜 꼼짝을 안 해요? 움직여야죠. 이 앞에 최강의 군대가 있는 데다가 걔들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진족하고 사실 실전경험 제일 많은 군대예요. 여긴 지금 사방에서 뭐 장군들은 실전경험이 좀 있는데 일반 병사들은 경험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 당시에는 전국에서 이제 군관하고 병사를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도 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지난번에 썼던 방법 노비 같은 사람들한테 면책을 다시 해서. 한번 면책이라는 반대급부를 던져주면서 군대를 모집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세의 좀 계산이 틀려지는데 그 사람이 원했던 가장 좋은 거는 네. 신숙주도 없지, 한명회도 없지, 혼란스럽지, 군대도 준비가 안 돼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군대를 모아서 편제하고 훈련시키고 왜냐면 이거 한 번만 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공세적으로 못 나오게 되죠. 그러면 군대를 모으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어디 입구를 막고 병력을 그쪽에 보내서 시간을 끌자라고 보통은 생각해요. 네. 그러면 함경도에서 더 많은 군대를 모을 수가 있고 정비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란은 항상 초등 진압이잖아요. 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니 그쪽 땅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기를 원했는데 세조가 그래도 그 개념은 있어가지고 일단 군대를 보냅니다. 보내서 천령에 주둔시키고 후속 부대를 계속 보내요. 그런 식으로 좀 모험적인 작전을 하죠. 그러면 이제는 한판전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이게 말하긴 쉬운데 이런 그때 그럼 내려왔으면 되잖아.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 동원해서 사람 편제하고 그렇죠. 군량 준비하고 그러려면 시간 걸리죠. 그리고 아무리 함경도에서 지금 난다긴다는 그 전투 병력이라고는 하지만 군대 숫자 자체는 사실은 정규군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진족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해요. 원래는 그 회령지방 위쪽에 있는 여진족들이 와 하고 올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한두 번 매인 당해봐야 돼. 또 하나 너도 똑같아 이렇게 된 거구나. 여진족은 조선의 수도로 밀고 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난 맞아요, 여기만 있으면 맞아요. 되는데. 예. 오히려 제발 가라. 니들 그러겠네. 가면 우리가 이거 차지할게 이렇게 되겠죠. 오히려 내려가서 분란이 일어나고 조선이 힘이 약해지면 자기들은 굉장히 자기네들도. 좋아지네. 참 이해관계가 사람 같지 않아요. 또 여기서는 또 명나라는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이네요. 이 단판의 승부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조선이 이름을 바꾸느냐 마느냐의 지금 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선공을 합니까? 이 시에 주력군이 만만치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군은 계속해서 인재를 끌어모읍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가장 조선 역사상 가장 간신으로 유명한 유자광도 이때 발탁이 되죠. 유자광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유자광이 무술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당대의 고수였죠. 예.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뭐 1대 17 이런 건 다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유자광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조가 유장을 쓴 진짜 이유는 이제 무술을 잘하고 이렇게 어필한 건 맞는데 진짜는 이 판단력이야. 상황 판단. 몇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유자광은요 정말 상황 판단하는 거 끝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정세 파악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지금 아부점 할수 있을까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정치의 어떤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 이 종류가 다른데 그렇죠. 이걸 다 잘해요. 개인 비위도 잘 맞추고 전쟁터에서 전쟁 상황도 잘 보고 관의 정계 판돌아가는 것도 잘하고 항상 선수치고. 그래서 세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유자광을 파견할 때는 전투 부대로 파견한 게 아니고 가서 상황 보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장교 비슷하게 갔는데 이게 보고서를 올려요. 쫙 올리는데 가서 또 보고서 쫙 올리죠. 무기가 어떻고. 근데 기자님 좋아하는 조선시대 그런 보고서 별로 없거든요. 네. 갔더니 뭐가 문제고 뭐 싸울 때 보니까 뭐가 문제고 쫙. 세조가 흡족해할 만한 보고서를 올렸군요. 아무튼 이런 우수한 인재도 선발을 해서 보냈고 네. 병력 물자 혹은 군수 물자도 계속 보내는데 군이 또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왜죠? 아니 아까- 편성하고 훈련하고 상대방도 봐야겠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편이 또 이시해 쪽이 좀 만만치 않았었고 이시해도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 남도에서 올라온 군대가 우리 다 죽이러 왔다 이런 또
반란 일으키려면 역시 선전선동에 강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말란 못. 이시해가 함경도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군이 패하면 니들도 다 죽는 거야라고 하면 그럼 나라도 싸워야지 하고선 이제 계속해서 병력이 동원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한반 붙습니다. 오, 예, 드디어 한반 붙는데 군대를 남하시켜요, 이시해가. 그래서 북청을 잠시 점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함관령하고 차관령에 관군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 수비대를 격파합니다. 오호. 이시해. 그 함관령과 차관령이 어허. 함흥으로 들어온 입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함경도 도청 소대지까지 함락되는. 아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관군들도 좌시할 수 없었죠. 음력 6월에 관군도 총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세조는 노발대발했어요. 왜요? 이게 어린 놈을 보니까 왜냐면 자기 편 빨리 들어가 진압해야 되는데 탐색전 하고 있으니까 게임을 할 때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병력 모으고 자원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일단은 선수비 후 공격 뭐 이런 거 하려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조 성격에는 전혀 마음에 안 돼. 야 일단은 갔으면은 빠. 들어가야지. 선방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지금 쟤네가 먼저 노려오면은 쟤네한테 먼저 주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일단은 선공은 이시해 쪽에서 성공을 했네요. 예, 도청 소재지까지 점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면전에 붙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북청으로 진군을 하죠. 근데 이게 함경도가 산이 많아서 갈 데가 뻔해요. 여기는 여기, 그 다음 여기. 그래서 어쩌면 그럴 줄 알고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함흥에서 슬쩍 찌르면 얘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다음 북청이다. 여기서 병력을 모아 공격하자라고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이시해가. 네, 그래서 관군이 북청에 들어오면 밤에 공격해서 승부를 낸다라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 있었죠. 꽤나 작전이 좋아요. 네, 여기에 이제 관군이 북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성군 준이 네.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가능하면 장군들을 토론을 시키고 자기는 결제만 한 거예요. 그렇죠. 맡길 줄 알아야죠. 그렇죠. 맡길 줄 아는 게 아니라 안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부하들이 유능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부하들이 과거에 신숙주 따라서 여진 전투에 다 참전했던 장군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세조는 군인들을 실력번외로 뽑아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이게 되나 봐. 전략 짤 때는 저 사람 말 듣자.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여진 정벌을 지휘하게 되는 허종이라는 네. 장군이 있어요. 이 허종은 좀 이렇게 통치력이 있는 장군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진압을 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군대가 민가에 주둔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반란군 진압한다고 들어왔는데 그럼 이 또 병사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래서 민심이 이바다면 끝이다. 이거 소문나면 반군 2배로 군다. 그래서 내가에 주둔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다 죽인다는 그 소문 딱 깔아놨는데 군대거든 민가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에다 진치고 자기들끼리 텐트에서 자고 밥 해 먹었다 그러면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민가들 다친 다음에 저렇게 잘 보존해주고 그렇죠. 대우해줬다는데 이런 소문이. 그렇죠. 그랬더니 또 강순이라는 장군이 네. 지금 전시 아니냐. 내가에 진을 치면 야지에서 저기 습격하면 우린 끝이다. 근데 이게 정확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왜? 이시에는 이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허.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북청 관하 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거기가 되게 넓었대네요. 네. 그리고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당장 목책을 두르게 합니다. 그 목책이 얘기 들어보니까 경복궁만큼 넓었대요. 와. 다시 말하면 민가 헐었다는 얘기죠. 아. 아니 지금 산에서 나무를 그 갖고 와서 부자재를 어디서 온 하겠어요. 거예요? 아. 참 조선왕실록에 이런 걸 안 써요. 안 쓰지. 이게 절대 거짓말하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썼다가 나중에 악용된다고 해서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맹세코 얘기했는데 그게 이게 진리예요. 역사 왜곡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시에 민가를 털어도 된다라는 선례를 남기지 마라. 그렇지. 그런 거 안 남겨도 유능한 장군은 그렇게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근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과감하게 나설 필요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고만 있는 이제 거예요? 관군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시의 군대보다는 이시의 쪽에 있었던 여진족
특히 여진족 기병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여진족 일부는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관군은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가 야전에서 공격적으로 나갔다가는 우왕좌왕해서 통제가 안 돼요. 수비가 좋은 거는 우리 그 십자군 얘기할 때 늘 얘기했지만 자기 구역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이 통제가 되는데 전투 경험 없는 애들을 나가서 하면은 깃발이 보이기를 하나 징소리가 들리기를 하나 여기서 실전 경험 있는 애들하고 붙으면 풍지박산 나면서 무너지거든요. 그다음 또 나쁜 게 야간 전투하면 이거 진짜 쥐약이에요. 그럼 결국 이 씨의 부대가 이곳으로 야간 전투를 유도했거든요. 네. 야간 야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울타리로 목책을 치고 앞에 참호하고 완벽한 방어 진지를 갖춘 다음에 첫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버티기 전략을 잘 세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제가 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를 갈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이 씨의 부대가 오나요? 왔는데 이시의 부대가 앞에서 막 시위를 막 하고 이렇게 좀 위력 정찰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관군이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동요를 안 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면 상황상 지금 들어보면 아, 마크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못 나가게 했어요. 아예 말다 묶어놓고 아.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 여기서 이시애가 실수한 거예요. 무슨 실수요? 왜냐하면 이시에는 이때 제 생각에는 돌격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돌격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시에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적진에서 동요가 없으니까 어. 뭐야? 이렇게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돌격 타이밍을 놓치고 정작 날이 밝은 다음에 돌격을 해요. 아, 야간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들어갔던 이시애가 도발만 하다가 도발이 안 통하니까 그냥 빠진 거군요. 그러고서 이제 주간 정면 돌격을 아침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불리한 건 이시에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정면 승부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이시애가 가장 사고 친 거는 훈련 안 된 군대랑 싸울 때는 그들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전투를 해야지 네. 자질구레하게 싸워서 걔들이 전투 경험을 가지게 해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기려면 한 번에 승부를 내야 돼요. 그러면 야간에 그냥 덤비던가 네. 차라리 행군 중에 덤비던가 질질 시간 끌다가 결국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전투를 해버려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함락시킬 뻔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투 경험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과 전투 경험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전투 아슬아슬 해가지고 밤에 아우성 친 게 또 이유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나 봐 테스트. 이렇게 너무 탐색전을 많이 한 거죠. 밤에 아까운 밤에 괜히 돌아다니면서 겁주고 이래가지고 했더니 아, 요 애들이 제일 약하구나. 그거는 찾아냈어요. 그럼 그때 치든가. 그렇죠. 자, 쟤는 약하고. 자, 다음 이동. 그래서 거기를 쳐서 거기가 함락될 뻔했는데 역시 그 조선이 군대가 준비가 잘 된 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건 싸우기 위해서는 정찰대도 유능해야 되고 이 배치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사자대라는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되더라고. 여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남이 장군하고 사자대 지휘관이었어요. 거기가 함락되려고 그러니까 이 100명이가 200명 되는 돌격대를 들고 돌입해가지고 싹 해결을 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죠. 체제적으로는. 훈련만 안 돼 있어 경험만 없었는데 이시애가 완벽하게 도와준 거예요. 뭐 했어요? 아니 뭐다 장군들이 했습니다. 뭐. 그리고 구성군 주는 전투에 개입을 안 하는 거죠. 맡겨요, 철저하게. 이때 남이가 스타돼요. 또 그 100명 돌격대 이거 한번 또 멋있게 싸워줘야 되잖아요. 느낌 있어요. 그래서 화살이 막 꽂혔대는데 이야. 갑옷에 7대를 맞았대요. 막 깔깔 웃으면서 뽑지도 않고 안 뽑았다는 건 봤지 이거죠. 나 봤지. 안 아파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뚫고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박혀 있는 거지 그냥. 만약에 뚫고 들어가 뭐 난리 나요. 하나만 맞아도 아이 남이 장군이신데요. 본인이 한번 맞아보시더라니까. 어찌됐든 남이 장군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군의 경험치와 사기는 하늘을 찔렀겠네요. 남이와 이숙기의 이 사자대는
그야말로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별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시해군이 일단 돌아가니까 이제 강수는 여기서 이 기회에 북청을 사수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총사 준한테 다시 한번 물자와 병력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역시 이시해는 선전선동의 대가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서 이제 여기서 모략을 써요. 일단은 이시해가 잘하는 거예요. 일단은 거짓 정보 같은 걸 막 흘려요. 뭐냐면은 다시 이시해군이 3.17 식량을 가져와서 북청을 다시 공략한다더라. 이러한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시해군이 북청을 우회해서 그다음에 준이 있었던 네. 거기를 공격한다라는 이런 역정보까지 또 흘려요. 이렇게 되니까 강순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여기에 사수에 전념하다가는 후방에 있는 준의 부대가 괴멸될 수도 있겠다. 본대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후퇴를 해요. 아이고. 야, 그러니까 이시에는 전투보다는 전략이요, 이 작전 이런 거가 진짜 아주 그냥. 그것도 그거지만 그만큼 광군이 함경도 군대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볼 때는 이게 북청 첫 번 전투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이게 참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른데 작전은 좋아. 분명히 제일 강한 군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 없애버리면 완전 사기는 돋고 관군은 가뜩이나 함경도군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전세 끝난다. 이 판단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반군의 약점은 믿을 수 있는 군대가 얼마 없어요. 어차피 연합군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군의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주동자다. 자기 친위 병력은 1000명이다. 동조에서 10,000명은 모았어요. 자, 나가 싸우자고 자기 주력 부대를 갖고 싸웠더니 100명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분명히 옆에 있는 모른 애가 척. 또 차지해요. 지금 이쪽은 전혀 못 믿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아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희생을 적게 하고 승부를 내려고 하니까 승부처에서 소심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강순이 바보짓이란 바보짓은 다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당황해서 후퇴를 하는데 거의 한 5, 6만 석에 달하는 군량을 버려놓고 도망을 가요. 네. 너무 급하게 도망간 나머지. 만약에 가져가지 못할 정도면 불이라도 지르든가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 곧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그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고. 아니면 강순도 이시애랑 내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 편인지 믿지 못할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시에도 그 전략에서 그 대거 실수를 한다고. 뭐요? 그렇게 도망갔는데 그 뒤로도 계속 게릴라 작전, 뭐 선동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군이 알아요. 아 이제 보니 예전이 없구나. 허수구나.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북청을 버리고 수만석의 군량미까지 놔두고 그 준을 구하겠다고 지금 이 강순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함경도군은 그 북청에 들어가서 그 군량을 낼름 먹고 이제 힘을 더 키워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총공세를 못하고 계속 게릴라전하고 작전 쓰고 뭐 내통하고 이래요. 그 뒤에도 전면전을 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맛이 들린 거야 그런 거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쯤에는 병력이 없어도 허세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교묘한 작전만 쓰니까 관군도 아는 거예요. 이제 보니 이거 허세구만. 그래서 그 기록에는 그쪽 향리가 하나 잡혀서 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도 옛날에 책 쓸 땐 그냥 그 얘기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정보 다 들어오거든요. 결국 어느 게 진짜냐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는 걸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너무 잔머리를 많이 써. 야, 그럼 공격해도 되겠다. 그래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관군이 오히려 밀고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완전 타이밍을 잘못 쓴 거예요. 그 충분히 대비하고 마음을 다잡은 후에 북벌을 시작할 수 있는 빌미를 이시애가 시간을 줘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나요? 그렇죠. 관군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이제 이시애가 어쨌든 그쪽 토박이니까 불사. 그 만령이라고 아마 그 마온령 산맥인 같은데 그쪽 산에다가 저기 병력을 배치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병력이 맡아들게 됩니까? 일단 거의 한 5천이 넘는 군사가 이제 관군에 준비됩니다. 관군은 총 3개 군으로 나눠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각 군의 총통 부대가 수백 명씩 정도 총통군이. 존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총통은 일반적인 뭐 화포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역사에서 우리가 뭐 화포 무게 끝판왕하면 왜 신기전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전. 여기서 신기전도 동원이 됩니다. 양쪽 군대가 서로 봉우리에 대체를 했대요. 서로 공격하기 힘들게. 그래서 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승부가 잘 안 났다네. 그래도 관군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시해군이 사기가 좀 떨어졌대요. 야, 이거 세네. 이거 어떡하지? 이 타이밍에 우공의 화차를 끌고 가서 쏩니다. 그게 몇 발이 맞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화차 공격이 먹혀가지고 이시해군이 도주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우공 부대가 산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걸 보고 다른 군대들이 돌진합니다. 아. 여기서 이시의 말령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령 전투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특공 작전이 어유서라는 장군이 그 당시 위장복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위장복까지 만들어가지고 뒤쪽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요. 조선은 이 작전 설명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했다 그러는데 이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먼저인지. 근데 대략 이 상황 갖고 짐작을 해보면 전투가 팽팽하게 그 체력전으로 가다가 해저물 쪽에 어디서가 뒤로 끌고 올라가서 산봉우리 하나를 뒤에서 기습해서 점령하고 막 공요할 때 그걸 보고 우공의 화차 부대를 전진시켜서 갈기고 그리고 무너지고 돌격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시해는 어떻게 되나요? 현자에서 도망치죠. 도망쳐요. 그리고 뭐 이제 부하들, 유력 장군들이 막 도망치는데 이렇게 딱 깨지면 아까 여신족처럼 순식간에 이제 숨어있던 조선 지지파라든가 아니면 배신자들이 등장해서 막 잡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잡혀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경도 지방의 토호들, 개국공신의 후예들은 거의 다 무너지게 됐겠네요. 물론 그 중에서 조선 정부에 충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7개 지역. 뭐 그 지역에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포상을 받고 한거한 사람들, 이시해가 우리 편이 되라 그랬을 때 뭐 나는 충성을 바치겠다 해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대대손손 포상을 받고 이시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부인하고 딸인데 진도의 관비로 유배가 됩니다. 저희가 잠시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진 정벌하려고 준비 중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시의 난이 일어나서 저희가 또 잠시 이시의 난을 다뤄드렸고요. 여진 정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여진에 대한 계속된 정벌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은 조선 초기의 화약무기와 방어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화약무기를 개발하고 화약을 대량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 초기부터 이미 화약무기는 조선군 주력 병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행궁 옆에 대장간을 마련하고 직접 화포의 개량을 독려했습니다. 세종 때 화포, 즉 총통의 종류는 10가지가 넘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군 화통입니다. 장군 화통은 당시 가장 큰 구경의 화포였습니다. 최무선이 만든 대장군포를 개량한 물건이었죠. 전체 길이는 약 90cm에 구경은 10cm, 무게는 약 67kg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발사체는 180cm 길이의 대형 화살인 대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철환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철환은 커다란 쇠공을 의미합니다. 실전에서는 보통 4개의 화살 혹은 납구슬을 산탄총처럼 썼다고 하네요. 1총통은 사이즈가 다소 작아진 총통이었습니다. 구경 6.7cm의 1총통은 대전보다 작은 중전을 사용하거나 작은 화살을 여러 개 장전해 쏘았는데요. 사정거리는 800m가 넘었습니다. 사실 조선 초기 총통의 구조는 그 크기만 다를 뿐 거의 동일했습니다. 장전되는 화살의 크기와 개수만 차이가 났죠. 크기가 가장 작은 새 총통의 경우 한 사람이 30개까지 미리 장전해서 휴대했다가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새 총통의 경우 집게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신기전이 있었습니다. 신기전은 고려시대 최무선이 개발한 일종의 로켓 병기였죠. 화살의 분사체를 달아서 스스로 날아가는 무기였습니다. 영화에서도 신기전이 나왔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다연장 로켓포의 역할을 하는 화약무기의 끝판왕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실제 신기전은 직접적인 살상 효과보다는 적군과 적군의 말을 놀라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더 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발의 신기전이 동시에 발사되는 형태의 화건은 세종 이후 문종 때 나온 물건입니다. 이번엔 조선 초기의 갑옷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당시에는 두루마기형 철제 찰갑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려 말기와 별 차이가 없었죠. 철제 찰갑 중에서도 수은갑은 주로 지휘관이나 왕을 호위하던 무장들이 입던 갑옷이었습니다. 철편 위를 수은으로 도금하고 고급 가죽으로 엮어서 만든 갑옷입니다. 햇빛 아래서는 번쩍번쩍했다고 하네요. 일반 병사들은 유연갑이라고 하는 찰갑을 착용했습니다. 유연갑은 철편을 옷으로 검게 칠하고 사슴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든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죽끈이 항상 말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죽끈이 약해져서 쉽게 끊어지곤 했죠. 따라서 가죽끈을 쇠고리로 대체한 경번갑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 철제 찰갑들은 웬만한 화살로는 뚫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어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돈이 문제였죠. 당시 갑옷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은 값이 비교적 저렴한 피갑과 종이로 만든 지갑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쇠자갑도 사용되었습니다. 쇠자갑은 조선판 사슬갑옷이었죠. 다만 서양의 사슬갑옷과는 달리 머리까지는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 투구에는 첨주와 원주가 있었습니다. 두 투구 모두 긴 철판 4개를 세로 방향으로 둥글게 배열해서 만든 투구입니다. 첨주에는 차양이 달려 있었고 목과 얼굴 측면을 보호하는 드림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휘관들이 사용했죠.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머리가 뾰족한 투구는 간주형 투구라고 불렸는데요. 이는 조선 중기 이후에 볼 수 있는 투구였습니다. 방패는 원방패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나무 널빤지를 이용해 만든 이 방패는 테두리를 철띠를 둘러 보강한 방패입니다. 직경은 63cm, 무게는 약 3kg 정도였습니다. 당시 단병 접전에서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조선 초기의 화약무기와 방어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선 초기의 무기들은 여진 정벌에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다음 이야기. 유럽을 뒤흔든 종교 개혁. 유럽의 판세는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라는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데, 그리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국들이 움직이며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복잡하게 되얽혀 전 유럽이 개입되는 전쟁이 시작된다. 유럽의 전쟁사. 이게 여러 가지 문장이 있죠. 네. 저 문장에 전부 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 유럽의 가문이 저기 얽히고 설켜 있는지. 황제가 선거를 뽑힌다. 그 다음에 교회가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왕하는 딱 먹는. 그러니까 신성 플러스 선거.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이게 카톨릭 세계가 이제 안 맞게 된 거예요, 사회와. 맞습니다. 이 30년 전쟁의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전쟁의 원인입니다.